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대책설이 상당히 많이 발표됐어요. 17년부터 뭐 파리 대책, 투기 과열지구 만들어버리고, 부산도 마찬가지. 금융 규제 LTV. 그래서 서울 쪽에 투기 과열 막고 나니까 부산으로 내려왔죠. 부산이 그러고 안 오르다가 18년부터 계속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9.13 대책. 그리고 또 2019년도에 뭐 11.6 대책. 12억부터 뭐 그 이상은 이제 대출을 안 해주기 시작했죠. 그리고 2020년 7월 10일 대책, 다주택자, 세금 이제 mek. 그리고 뭐 이게다가 한 개 더 더해가지고 완전 폭발시켜버렸죠. 임대차 3법. 2+2. 저도 사실상 뭐 법인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2+2 때문에 팔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세, 그것도 5% 인상을 하고 그냥 갔습니다. 뭐 아파트 저희 전세 갭 투자로 하나 했지만 그때 1억 6천 정도에 내놨거든요. 근데 지금 전세가 한 2억 5천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5% 올려주고 나니까 한 800만 원 정도 인상시켰습니다. 그 정도로 2+2 이렇게 하고 나니까 4년 뒤에 시장이 어떻게 될지 정말 진짜 끔찍합니다. 끔찍해. 2년 지나고 이런 양적 완화에 특이하게 문제가 안 생긴다고 하면 4년 뒤에는 그진 지금 전세 사시는 분들 집 못 사실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해서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금 계속 뭐 종합세 올리고 있죠. 작년에 이제 올리고 나서 올해 이제 이 정도 되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세금이 나왔으니까 이제 이렇게 신문에 있는 거 캡처해 봤는데요. 제가 1월 달에 발표하면서 이 정도 나올 겁니다. 지금 정부는 다주택자, 예. 그 다음에 모든 세금을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겁나가지고 그러면 재테크 못하냐? 그건 아니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또 투자도 하시고 뭔가를 또 찾아내셔야 됩니다. 정부가 이렇게 막는다고 안 할까요? 부자들은 다 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정부하고 맞서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재테크 이거 말고 또 다른 분야를 찾으셔가지고 계속해서 부를 축적해 나가지 않으면 더 이상 저희가 중산층도 유지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부하시면서 같이 만들어 나가셔야 됩니다. 책을 내 양적 완화 이야기 많이 나오다가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다 보니까 경기가 갑자기 또 좋아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실상 저는 별로 체감을 못 하겠어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진짜 경기가 좋아지나? 근데 지금 경기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게 비철금속, 철강, 뭐 기타 원부자재들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좀 비현실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경기가 좋아지면 또 이게 또 사회적 충격으로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적 완화로 계속해서 풀고 있던 돈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테이퍼링이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많이 듣고 있을 겁니다. 이제 뉴스에도 계속 나오고 신문에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 테이퍼링이라는 뜻이 양적 완화했던 거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돈 좀 적게 풀고 축소해 나가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아까 보셨다시피 금리를 막 낮추면 이게 은행이 불안하니까 시중으로 돈을 안 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돈을 안 풀다 보니까 잘못하면 은행이, 왜냐하면 은행 예금도 이자가 나가니까 잘못하면 은행이 망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양적 완화를 하기 위해서 돈을 막 풀어줬거든요. 그거를 뭐 시민조화라고 풀어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비현실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생겼는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금리가 갑자기 급격하게 올리면 시장에 이게 또 타격을 엄청나게 줍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기 전에 풀었던 돈을 이제 더 이상 돈을 적게 풀겠다는 의지입니다. 근데 보통 보면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냐면 금리를 이제 조금씩 올리기 시작을 해요, 은행들이. 지금도 금리 인상은 없었습니다. 7월달까지. 근데 은행에서 예대금리는
지금 올렸어요. 저도 지금 보면 매달 뭐 대출을 받고 있지만 예대금리가 올라서 저번 달보다 이번 달에 0.02% 정도가 더 올랐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은행들이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테이퍼링은 직접적으로 자산을 사들여서 이제 돈을, 금리는 인상이 없지만 돈을 줄이겠다는 거고요. 테이퍼링의 목적은 과도한 물가 상승 위험이 있으니까 그거를 조금 억제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단어의 뜻도 알고, 아, 이게 왜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떤 영향을 미쳤던가, 그런 것들을 뉴스 기사를 통해서 잘 서칭하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니먼 사태 때, 아까 니먼 사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양적 완화를 하고 있죠. 아마 니먼 때 끝나고 나서 테이퍼링을 한번 했습니다. 그때의 시장 상황이 어땠는가를 한번 좀 보시는 것도 하나의 공부가 되고 학습이 될 겁니다. 왜? 저희는 학습을 통해서 성장하거든요. 부자들은 그때의 경험을 살립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조금 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투자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집에 아파트를 가격을 알려주는 이런 어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보면은 몇 개지만 너무 많아서 이제 다는 못 알려드리고, 그래도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어플들을 제가 몇 개 간추려 왔어요. 이 정도 어플들은 제가 한 20개 정도 될 거예요. 이 어플들은 그냥 참고로 한 번씩은 깔아보세요. 왜냐면은 저도 이 20개 가량의 어플들 다 사용하진 않아요. 사용하는 거 솔직히 5번 가량을 들어요. 근데 사람마다 틀려요. 왜냐면은 내가 뭐 예를 들어가서 호갱노노는 안 좋아.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나는 사용 안 해. 그럼 다 똑같으면 이 어플이 남아있겠어요? 아니죠, 그죠? 누군가 이걸 쓴다. 그럼 결국은 사람마다 성향에 따라서 내 맞는 어플들이 있어요. 또 보는 시각이 틀려요. 어떤 사람 아까 중에 그 가격의 움직임이 다 다르게 반영된다 그랬는데, 그걸 갖다가 어떤 사람들은 공급을 주로 많이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부 정책, 어떤 사람은 뭐 갭을 보는, 사람마다 성향과 투자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한 번씩은 이런 어플이 있구나라고 보시고, 한 번쯤 설치해가지고 한번 조작해 보시고, 깔아놨다가 요새는 핸드폰도 너무 좋잖아요. 통계가 나와요. 안 쓰는 어플은 얼마 동안 안 썼다고 짜자자 다 나와요. 실시간 내가 얼마나 쓰고 있는지 나와요. 그러면 한 몇 달 써보다가 통계 보고, 아, 이거 내가 안 쓰네. 날리고 돼요. 그럼 많이 쓰는 것만 남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참고를 했는데, 이거 한번 그냥 이걸 다 설명드리면 너무 많죠, 그죠? 이런 어플들이 있네. 뭐, 소상공인 마당이 돼가지고, 이런 이제 소상공인진흥공사에서 제공하는 어플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뭐, 우리가 상가라든지 이런 걸 장사하고 이런 데는 굉장히 유용하겠죠, 어플이. 좋더라고요. 저도 이 어플은 안 깔아봤는데, 한번 깔아봐야 되겠네? 뭐, 그렇더라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이런 어플도 있고요. 우리 호갱노노는 사람들이 좀 많이 쓰시죠? 우리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이 쓰세요. 뭐, 실거래가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고, 뭐, 이런 거 등등. 또 요새 여기서 조금 특별한 게 또 실시간 사람들이 보는 방문자를 분석해줘요. 뭐, 그런 기능도 있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 지위는 뒤에 또 나올 거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이제 부동산은, 아까 부동산은 말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청약홈, 우리 뭐 청약을 대부분 다 하시잖아요. 그죠? 제일 핫하고 하니까. 그래, 이제 그런 또 이걸 깔아놓으면은 뭐 청약, 요 자체에서 신청도 하고 알람도 걸어놓을 수 있고 주변에 어떤 청약이 있는지도 알 수 있고 하니까 청약 관련된 거는 또 요 어플 또 깔아놓으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분양 알림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주변 아파트들 이제 분양 같은 거 나오면은 이렇게 알려주고 뭐 그런 알림 기능도 있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청약 일지, 날짜 같은 것도 알림 기능도 걸 수 있고 이런 분양에 관련된 거. 이런 어플도 있다.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이거는 말대로 땅야라고 이제 토지 쪽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이 어플도 사람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토지, 아파트가 아닌 토지 실가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뭐, 임야, 대지 뭐 등등 이렇게 토지에 관련된 걸 또 하실 분들은 또 이것도 어플도 또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코리아 닥스라고, 이거 뭐, 부동산 뭐 신규 개발 같은 것도 굉장히 도로망 이런 게 개발 관련돼서 특화된 어플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하는 어플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나도 한번 써봐야 되겠네. 왜냐면은 개발이 시장 나쁠 때는 개발도 솔직히 반응 안 할 때도 있거든요. 뭐 좋을 때는 뭐 시작도 안 했는데 날아가죠. 그래서 개발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보너스로 보통 생각하라 그러죠. 개발 믿고 했다가는 낭패 본다.
저도 남편 본 적이 있거든요. 한번 개발 하나만 보고 불인이 때 여기 뭐가 들어선다자 개발 하나만 보고 아파트 샀다가 개판 났어요. 아주 빠지가 이제 조금 회복했어요. 그래서 개발 하나만 보고 했다면 큰일 나죠. 왜냐면 그것도 지금 계속 늦어져가지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더라.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발은 조심은 해야 되지만 안 볼 수는 없는,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있구나. 이런 어플도 한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네모라는 어플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이거는 상가 쪽, 상가, 점포, 오피스텔, 공유 오피스텔 이런 쪽으로 특화된 또 어플이니까 자기 성향에 또 맞는 걸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혹시 또 뭐 경매 보실 분 있으면 그죠? 경매 알림이라고 전국 58개 법원에 대한 경매를 갖다가 빅데이터 분석도 해주고 알려주고 하는 이제 경매 관련된 알림. 그 다음에 이제 온비드는 다 아시죠? 그죠? 국가에서 이제 하는 이제 온비드 시스템. 이거는 이제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하고 이런 거 직접 공매도 할 수 있는 사이트죠. 그 다음에 또 루니스. 제가 대부분 다 이렇게 중복되는 어플들은 뺐어요. 대부분 다 좀 다른 어플들은 그래요. 루니스라는 어플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서 넣어놨고요. 이제 그 외에 이제 또 하도 많으니까 나머지 이제 제가 좀 괜찮다 싶은 거는 또 이제 하고 넣어놨어요. 뭐 아실은 뒤에도 나올 거라 설명을 드릴 거고요. 디스코는 토지 관련된 거죠. 그 다음 뭐 국토교통부, 우리가 또 세금 관련, 우리가 또 하면 또 정부민영사시에 들어가야 되죠, 자주. 그 다음에 또 부동 114, 그 다음에 등기소. 우리가 또 등기치고 하면 관련된 정보라는 이런 걸 위해서 등기소도 있어요. 밸류맵은 뭐 솔직히 디스코하고는 좀 비슷한 거예요. 땅 관련, 토지 관련, 뭐 아파트도 안에 들어가면 나오긴 나와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특화된 어플이니까, 뭐 저도 두 개를 막 병행했었어요. 이 두 개를, 토지 관련돼서. 그래서 서로 똑같은 비슷한 어플인데도 조금 뭔가, 괜찮게 서로 상반되는 게 같이 어플도 쓰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기본도 있고요. 시리얼도 좀 핫하죠. 재개발, 재건축 핫하면서, 뭐, 노도라든지 이런 게 또 시리얼로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것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또 이제 부동산 계산기. 우리가 양도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완전 정보가 시간에 만들어가지고, 전문가들도 모르게 만들어놨어요. 에러 날 수 있고. 그래서, 그냥 참고로. 이거는 그냥 참고로 한번 그냥 우리가 그냥 단순히 계산만 해보는 거예요. 여기가 이거 믿고 해겠다가는 또 남펴볼 수 있죠. 그냥 대충, 내가 언제 샀고 대충을 갖다 이렇게 계산기로서 두드려 볼 수 있다. 그래서 부동산 계산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 집 시세를 알려주는 이렇게 어플들이 20개나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어플들이 아마, 저런 것도 있어?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우선은 그 보면은 너무 편해졌어요. 이게 진짜 단 한 몇 년 사이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빅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더 늘어나겠죠, 이제. 이제 이렇게 기존에 깔려있는 어플들 말고 또 뭔가 사람들이 또 만들어낼 거예요. 더 유용하고 더 좋고 우리 투자자뿐만 아니고 실수요자 이런 사람들한테 만든 어플들이 또 아마 계속해서 더 좋은 게 만들어져 나오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한 번씩은 한번 써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아파트 실거래가라는 어플에 들어오면 사이트를 저는 캡처한 거지만 더보기를 클릭을 하면 여러 아파트 가격 비교라고 해서 가격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 보면요, 경기도에서 보니까, 과거에 보니까, 이건 현재 아니고 과거예요. 이제 조금 바닥을 봤을 때, 광명시, 영인 수지구, 그 다음에 하남시가 가격이 조금 비슷하죠. 1,000만원 초반대, 맞죠? 약 1,000만원대 비슷하죠. 광명, 용인, 수지, 하남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 세 개를 놓고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비교를 해보려면 요 아파트 실거래가에 들어가서 더보기에 여러 아파트 가격 비교를 클릭을 해요. 그래서 세 개를 비교를 해보니까 세 개 다 비슷하게 움직이죠. 크게 보면 비슷하게 움직여요.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뭐를 알 수 있냐면, 보세요. 서울을 중심으로 봤을 때 하남시는 오른쪽에 있고 용인시는 남쪽에 있고 광명시는 남서쪽에 있단 말이에요. 서쪽, 동쪽, 남쪽에 있는데 세 개 시가 비슷하게 움직여요. 되게 또 하나 부산이다. 부산을 보면 경상권을 보면 부산을 보면요. 동쪽에 뭐가 있냐면 부산 동쪽에 뭐가 있냐면 울산이 있죠. 부산 동쪽에 울산이 있어요. 부산 서쪽에는 김해 창원이 있어요. 근데 인구 100만이 넘는 데가 뭐가 있냐면 부산 동쪽에 울산광역시가 있고 부산 서쪽에 100만이 넘는 도시가 창원시가 있어요. 근데 인구가 조금 더 울산이 많죠. 그래서 보면 요즘 상승장에서 보면요.
부산이 오르고 나니까 울산이 올라가요. 곧바로 창원이 올라가요. 서쪽에 있는데. 그리고 울산이 오르고 나니까 창원이 올랐잖아요. 그 다음 울산 다음에 어디를 가냐면 사람들이 울산보다 더 위에 뭐가 있어요? 포항이 있어요. 그래서 포항을 가요. 그 다음에 창원에서 좀 재미 보신 분들이 어디로 가냐? 김해나 양산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포항과 김해, 양산, 진주 분명히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움직이는 속도가 크게 보면 비슷비슷하게 움직여가요. 아까 경기도처럼 부울경권도 마찬가지요. 그리고 하물며 포항이 오르고 나니까 그 다음 어디가 오르는지 알아요? 구미가 올라가요. 구미는 보면요, 지도를 보면요, 대구보다 한참 위에 있거든요. 포항이랑 거리가 좀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비슷하게 움직여요. 투자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죠. 부산에 투자를 해야 할까 말까 고민이었어요, 사람들은. 고민이었는데 부산이 조정 대상 구역이 해제되면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급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 놓쳤는데 어떡하지? 이러는 거예요. 부산이 고민이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입주 물량이 여전히 좀 많은 편이었고, 가격이 전세가와 매매가의 가격 차이가 꽤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부산을 투자하려고 해도 기본 한 3억은 들고 있었어야 되거든요. 좋은 걸 투자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망설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는 사이에 다른 지역 사람들이 투자를 했어요. 그때 부산으로. 그때 부산 가격이 어땠냐면 2019년 11월경 전후로 해서 어땠냐면 부산이 대전보다 쌌단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가 불당신 도시에 임장을 가니까 불당신 도시의 소장님이 우리는 물건 설명드리러 왔잖아요. 부산 어디 투자해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당을 팔면 부산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도시를 팔아서 우리나라 두 번째 도시인 부산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부산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급등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다음 사람들이 부산 하면서 올랐어요. 혹은 재미를 봤어. 혹은 재미를 못 봐서 놓쳤단 말이에요. 배가 아프죠. 그러니까 어디를 봐야지 하니까 부산 오른쪽에는 울산이 있고 왼쪽에는 창원이 있는데 두 중에 어디를 들어갈까? 울산을 간 거예요. 울산을 가니까 울산이 약간 미세한 차이로 먼저 올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울산 올랐네? 오른 가격에 살까? 아니면 창원으로 뛰어가 볼까? 하니까 창원을 뛰어가니까 아직 덜 올랐네? 창원이 이제 그 다음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들이 그 다음 어디로 보냐? 창원 또 올랐고 울산 또 올랐네? 부산 또 올랐고 울산, 창원 올랐네? 그 다음 어디 가보지? 야, 울산은 나는 투자 못했단 말이야. 왜? 울산이 공업도시인데 경기가 안 좋았어.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그래도 예전의 영광을 아직까지 되찾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경기가 안 좋으니까 건설사가 아파트를 분양을 안 하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힘이 다시 생긴 거거든요. 경기 악화로 내려가는 힘은 떨어질 만큼 떨어져 버렸고, 이제 수급 요인이 상승 요인으로 더 많이 작용해서 올랐단 말이에요. 공업도시인데 경기가 바닥을 찍고 수급 요인에 의해서 올라가니까 올라가는구나 라고 느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바로 어디를 가냐면 경기 안 좋아서 떨어졌던 지역이 어디 있어요? 포항이죠. 그래서 포항을 간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지역은 떨어져 있지만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같이 움직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에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다른 도시지만 비슷하게 움직이더라. 물리적으로 약간은 떨어져 있지만 비슷하게 움직이더라. 경상권도 그렇더라. 그래서 이제 입지 등급을 봤을 때 이제 광역시나 특별시는 구 단위로 봐야 되고, 도지역은 시군 단위로 또 등급을 나눠서 봐야 된다. 자, 분양권의 장점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정말 분양권 자체라는 종목이 쉽게 접할 수 아까 우리가 분양권의 특징에서 이제 실물이 없다고 했었죠. 실물이 없다 보니까 그 이미지만으로 사고 팔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는 분야거든요. 그리고 계약금만 있으면 계약금과 혹은 또 프리미엄까지 이 정도만 있으면 되니까 초기 투자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리고 투자 수익 대비 높고, 그 다음에 쉽게 사고 팔 수가 있고, 등기하지 않으나도 이제 거래가 가능하다. 지금은 전매 제한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제한이 좀 있긴 있지만은 예전에는 등기하지 않고도 거래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있었고요. 그리고 신축이잖아요. 그래서 신축을 살 수 있는 기회였어요. 우리 아까 봤지만은 그 신축발, 이게 굉장히 컸잖아요.
뭐 입지가 조금 빠지더라도 신축발이니까 그걸 약간 조금 무시할 정도로 신축발이 굉장히 요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신축을 살 수 있는 기회고, 그 다음에 부동산 흐름별을 이제 미분양 같은 것들을 살 수 있는 좀 기회가 존재하기도 해요. 이런 것들은 좀 입지 공부를 좀 해야 되겠지만은 이런 장점이 있고, 단점은 실물이 없다 보니까 현장감이 적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상상만으로 사야 되니까 약간 조금 의심이 많다든지 아니면 배포가 적다든지 이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분양권 투자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대출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정부의 규제를 엄청나게 심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청약시 당첨됐을 때 비선호 동호수에 당첨이 되면 약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계약 포기자도 나오고 그러죠. 그리고 분양권 상태에서 전매 시 세금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 지역에 1년 미만의 이제 분양권을 양도하게 된다면 최고 70% 이렇게 받게 되죠. 양도세를. 그래서 세금 비중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향후 등기 후 이제 임대 시 초기 전세가율이 대체적으로 낮습니다. 지금은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나 재건축으로 분양되는 아파트는 도심지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변에 전세가율이 높은 단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예외적으로 전세가율이 초기 전세가율이 좀 높을 수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전세가율이 좀 낮아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별, 지역별 흐름이 좀 차이 난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사람을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여러분 혹시 부동산 가스라이팅 당해보셨어요? 저는 이거 못 모를 시절에 제가 한 2번 당한 것 같거든요. 제 집이 잘 안 나간대요. 이건 안 될 것 같대요. 뭐 탑층이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세상에 좀 있으니까 1,000만 원, 1,500, 1,000만 원 더 높게 잘만 팔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안 하니까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예요. 소장님들이 이 물건 좋아, 샀어요. 수익이 없을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투자의 책임은 누구? 나. 부동산 소장님 아니고 나. 말들은 내 잘못이에요. 내 잘못. 내가 공부하는 내 탓인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 스타 강사님들도 보면 좋으신 분이 대부분이지만 어떤 분은 이러신 분도 있어요. 자기가 먼저 들어가 놓고 강의해놓고 거기에 투자자 유입해놓고 자기 싹 탈고 나와요. 진짜 거짓말 같지만 이러신 분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 많은 강사분들 중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카톡창 대화는 제가 어떤 사람이랑 주고받은 실제 대화예요. 그분이 초기 제재에 들어가셨어요. 가계약금 딱 보내셨어요. 근데 막 검색을 해보니까 세상에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해제가 된 거예요. 제척이 된 거예요. 그 사업장이. 그래서 막 저랑 카톡을 잡다가 이거 해제된 건 안 된다고 빨리 부동산 소장님이랑 전화하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결국 이렇게 하기로 하셨어요. 불확실한 물건 들고 가는 게 애매해서 소장님이랑 그 집주인분이랑 잘 얘기가 잘 돼갖고 원금 손해보는 일 없이 계약 파기가 안전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돌려받았다 이 말이죠. 소장님도 본인이 그 정비구역 해제에 관련된 내용 설명을 못한 거를 인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중간에서 중재를 잘해서 다행히 원금을 회복했고 하하하 좋은 경험 했네요. 내일 빨리 다른 거 주우러 가야겠습니다. 이 실제로 제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에요. 그래서 소장님들도 다 모른다. 자기 지역 그 물건 중개하다가도 아니 어저께 해제됐으면 오늘 못 볼 수도 있잖아요. 바쁘고 이러면. 그러니까 소장님들 다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은 누구? 내가 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자, 그 다음에 세상에 떠오르는 신흥 세력이 또 있습니다. 이 신흥 세력이 누구냐면, 자, 예전에는 제재 투자가 탑다운 방식이었어요. 지자체가 그 구역을 그림을 그렸고 밑에 그 주민들한테 내려줬는데, 요새는 그게 아니고 사전 타당성 조사라고 해서 주민들이 먼저 동의서를 60% 이상 막 모아와요. 그러니까 주민들로부터 지자체로 올라가는 버텀업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악용하는 화가들이 그렇게 많이 생깁니다. 자기가 그림을 그려요. 지역을. 자기가 그림을 그려놓고 그 지역의 주민들의 분위기를 띄워요. 된다. 이렇게. 그리고 카톡창에 모아요. 그리고 카톡창에서 대화를 하죠. 막 여기서 사업이 잘 되는 것처럼 막 모으고 여기에 링크를 오픈을 해놔요. 비공개를 안 해놓고. 그러면 이 지역의 인근의 집값이 들썩들썩 하니까 투자자들이 관심이 가잖아요. 그럼 다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마치 될 것처럼 뛰어요. 현수막도 걸고 막 난리 부르스를 쳐요. 그럼 집가가 올랐겠죠? 자기 거 팔고 나와요. 그만둬요. 이
이런 신흥 세력 화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이 사업이 될지 안 될지는 사실은 이 화가분이 진짜 화가인지 아니면 분위기만 그 형성해 놓고 치고 빠질 화가인지가 중요해요. 근데 10길 사람, 한 길 물속은 알아도 10길 사람 속 모른다고 이 사람은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쵸?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흥 세력. 알겠죠? 자, 그래서 결론은 자, 지자체의 원문 자료를 꼭 수집하시고 해석하셔라.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꽤 힘듭니다. 어디에 무슨 자료가 있는지 지자체마다 싹 다 달라요. 그리고 공무원마다 어떤 공무원은 한글 파일로 올려놓고 어떤 공무원은 엑셀 파일로 올려놓고 어떤 공무원은 또 안 올려놓고 막 중구난방이에요. 통일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정말 힘들고 그 자료를 해석하는 것도 자신의 인사이트가 없으면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원문 자료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림을 그리려면 빡세잖아요. 눈도 아픈데 침침한데 하루하루 시력이 가는데 노안이 오는데 이거를 그리고 앉아 있으려니까 애 밥도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블로그들을 잘 검색을 하셔서 이용을 하세요. 저는 실제로 그리는데요. 이거는 제가 그린 건 아닌데 다른 블로그 건데 저는 실제로 그리는데 저도 바쁠 때는 다른 블로그들 자료 보거든요. 그림 보거든요. 그리고 뭐니 해도 발품을 팔아라. 그래서 이 3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원문, 그 다음에 그 유용한 사이트들 활용, 그 다음에 나의 발품. 두 번째는 이제 지목을 볼 건데, 우리가 지목은 방금 배운 용도 지역은 땅의 내면이다. 그렇게 보면 지목은 땅의 겉의 모습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즉 땅의 현재 상태를 지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려고 하는 땅이 농사를 짓고 있는 밭으로 쓰고 있다. 그러면 지목이 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건물이 있다. 그러면 지목이 대로 적혀 있는 겁니다. 만약 주차장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지목이 주차장이 된 거고, 뭐 목장용지다. 그러면 뭐 지목이 목장용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땅의 현재 상태를 이렇게 지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목은 그렇게 또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땅의 쓰임새라 보시면 되는데, 이 땅의 지목은 28가지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전답, 뭐 과수원으로 쓰고 있으면 과수원, 뭐 이제 학교용지다. 그러면 이제 학교용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워낙 지목이 많기 때문에 나머지는 잡종지로 다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땅의 겉모습, 땅에 우리가 현장을 갔을 때 땅의 모습들을 지목이다. 그렇게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꿀 수 없는 게 도로 조건, 그 다음에 이제 땅의 용도 지역,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입지, 이런 거는 우리가 의지로서는 절대 바꿀 수가 없죠. 근데 지목은 우리가 돈만 있으면 충분히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이 있다. 농사 짓고 있는 전이 있다. 그래서 이 땅이 개발이 가능하면 건축을 하겠죠. 그러면 건축을 할 때 지목 변경을 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지목 변경을 하게 되면 대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고, 지목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크게 투자할 때는 중요하지 않다 보시면 됩니다. 가끔 부동산에서 초보 투자자분들이 이제 부동산 가서 대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이건 잘못된 질문 방식이에요. 뭐 용도 지역이 상업지인 게 있냐, 주거지인 게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올바른 질문입니다.